1945년 4월 1일 거짓말이 허용되는 만우절 날,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2차 대전 연합군과 일본군 간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듯이 연합군을 이끄는 미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합군의 일본어 통역 장교로서 그곳에 있었던 밀러 중위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소녀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소녀들의 정체는 부산에서 종군 위안부로 끌려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처음 한국인과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녀들에게서 다른 포로들과는 다른 연민과 함께 순박하고 따뜻한 인간미를 느꼈습니다. (1945년 9월 8일) 밀러 중위는 일본의 식민지를 접수하는 연합군 일진에 포함되어 인천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가 받은 명령은 한국 땅에서 일본인들이 재산 반출을 못하게 감시하는 것과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특수 임무였습니다. 일본의 카미카제와 일본이라는 나라의 총공세를 일본 본토에서 경험했던 미군은 한국에서도 똑같은 저항이 있을 거라 예상하고 완전 무장한 채로 차량으로 인천에서 서울로 향합니다. 다른 동료 미군들이 전투에 대한 긴장감에 사주 경계를 하는 것과는 달리 밀러 중위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의 산과 맑은 하늘,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와 눈에 스쳐가는 대지와 들녘, 그리고 초가집은 매우 신선하면서도 향기롭게 밀러 중위를 매료시켰습니다. 인천에 첫 발을 디딘 순간 마력처럼 나를 사로잡았던 신비한 영감이 점점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군용 열차를 타고 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동안 나의 눈에 비친 한국의 자연이 전혀 낯설지 않았던 것처럼 그 자연 속에서 사는 한국인 또한 친숙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선량한 얼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었고 세상에 급할 것이 없는 듯한 유유한 걸음걸이는 더없이 정다웠습니다. 한옥을 찾았을 땐 언젠가 한번 살았던 느낌이 드는가 하면 김치, 깍두기 등 전통 음식은 처음부터 나의 혀끝을 녹였습니다. 한국에 온 것은 내 마음의 고향을 찾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나의 전생은 분명히 한국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서울에 도착한 그는 명동의 옛 증권거래소 건물에 본부를 두고 1946년 여름까지 일본인의 재산 반출 감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영어가 가능한 한국인 정씨를 고용해서 임무를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1945년 9월 말 한국인 정씨가 자신의 친형을 데려와 밀러 중위와 인사를 시키는데요. 반갑소. 나는 인형이 친형 정주영이요.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과 밀러 중위의 첫 만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밀러 중위가 고용했던 한국인은 정주영 회장의 동생이자 한라그룹의 초대 회장이었던 정인영이었습니다. 이후 밀러 중위는 정씨 형제에게 호감을 느끼고 셋이서 뚝섬으로 놀러가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어쩔 때는 밀러 중위가 자신의 군용 지프로 정주영 회장의 있었음을 날아주기도 했지만 정주영 회장과의 인연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고 대신 동생이 정인영 회장과는 인생 말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는 이 인연으로 미군과의 공사거래를 따내면서 현대건설의 초기 성장에 보태가 됩니다. 이후 현대건설은 세계 굴지 글로벌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죠. 1946년 밀러 중위는 제대를 결심하지만 한국을 떠나기 싫어서 민간인 신분으로 사법부 정책고문관으로 한국 근무를 연장하면서 한국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밀러 중위가 친아버지처럼 다루던 한국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분 덕분에 큰돈을 마련했다고 회상합니다. 이복의 밀러, 자네가 우리 회사 유한양행에 투자해 주었으면 좋겠네. 그분이 바로 유한양행의 창업주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유일한 회장이었습니다. 미 군정이 끝난 이후에는 유엔 산하의 원조협조처와 미국의 한국경제협조처로 직장을 옮겼고
한국전도 한국에서 지낸 이후에 1953년에 고향인 펜실베니아로 돌아가 공부에 전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던 신병현 전 한국은행 청재였습니다.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은행 한은맨이 된 밀러는 그곳에서 술친구이자 한국어 교사를 자처한 최병우 전 코리아 타임스 편집국장과 연을 맺게 됩니다. 이복의 밀러, 지금 한국은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이 바로 서야지. 뜻이 있는 언론인들이 소리를 낼 수 있게 관훈클럽을 만들어야겠어. 관훈클럽은 현재까지도 한국 언론업계에서 최고의 권위와 영향력을 지닌 단체로 자리 잡고 있죠. 그렇게 서울에서 생활을 이어가던 밀러는 예상외로 충남 태안반도의 천리포 인근에 자신의 생을 바칠 터를 갖게 됩니다. 1962년 여름, 친구들과 말리포를 찾은 밀러에게 동네 마을 노인이 찾아와 대뜸 자신의 땅을 사달라고 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딸이 시집을 가는데 종잣돈이 필요하오. 그러니 제발 내 땅을 좀 사주시오. 밀러는 땅값도 싼 데다 노인을 돕는 셈치고 노인의 땅 2,000평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자 소문이 퍼지면서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자신의 땅을 사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먹을 것이 귀하기도 했거니와 당시 주민들이 팔려던 땅들은 해풍을 맞아 농사도 지을 수 없기에 쓸모가 없는 땅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기 원했습니다. 너도 나도 밀러에게 몰려와 땅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 둘씩 매입한 땅이 2,000평에서 18만 평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현재 천리포 야산은 온갖 나무와 동식물로 자연 풍경을 자랑하지만 당시만 해도 토질도 나빠서 30cm만 파내어도 염분이 섞인 황토가 나오는 박토였다고 합니다. 농사도 못하는 땅, 그렇다고 목재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라 아예 나무가 없는 민둥산과 들판, 그리고 섬의 주인이 된 밀러.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너무 선심을 베풀다 쓸모없는 땅의 주인이 되었다며 그의 땅 매입을 두고 흉물스러운 땅을 사버렸다고 걱정어린 한마디를 건네었습니다. 하지만 밀러는 당장 수확을 바라는 농사와 지하자원, 목재자원보다는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밀러는 자신의 평생 응사로 여기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식물학계의 원로인 이창복 서울대 임학과 교수와 최고의 수목 전문가인 조무현 임업시험장 연구관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밀러가 발품을 팔아 수소문한 수목의 대가들이었고 밀러는 이 교수에 져서 대한식물도감을 달아서 못 보게 될 정도로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밀러의 행보를 지켜보며 흉측스러운 땅에서 뭘 할 수 있겠냐며 혀를 찼지만 그들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 쓸모없는 땅, 흉측한 땅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서가 될지를 말이죠.